결혼 7년 차, 강씨 집안에서 내 신부는 단 하나, 식모였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준다고 5천만 원을 턱 내주면서도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친정엄마 심장 판막 수술비로 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매달렸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애미 목숨줄을 왜 내 아들 돈으로 연장하려드니? 2달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빈소에 꿇어앉아 목이 매도록 오열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적당히 좀 해라.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집에 있는 6 식구 점심은 어쩔 작정이야? 그 순간 내 눈물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았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죽도록 후회할 짓을 저질렀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며느리 윤서정이 프라이팬에서 첫 번째 계란 프라이를 뒤집개로 막 건져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최순자의 목소리가 먼저 날아들었다. 서정아, 당뇨식 반찬에는 간장 좀 덜 넣어라. 내 시아버지 아침부터 짠 거 드시면 안 된다. 윤서정은 짧게 대답하며 손을 쉬지 않았다. 부엌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다. 경기도 수원, 새벽 공기가 내려앉은 아파트 주차장에는 막 시동을 건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다. 30평대 아파트 안에서 불이 켜진 곳은 오직 부엌 한 군데뿐이었다. 환풍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 국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전기밥솥이 취사에서 보온으로 찰칵 넘어가는 소리가 한데 엉켜 매일 아침 5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시계 같았다. 그녀는 시아버지 강명수의 밥을 따로 작은 그릇에 퍼담고 그 옆에 무가당 저염식 나물 반찬을 작게 곁들였다. 시동생 강준식 네 식구가 얹혀 살기 시작한 이후로 부엌에는 또 다른 규칙이 하나 더 생겼다. 동서 한미라가 2살배기 아들장이 약하다며 일반 마트에서 파는 계란이나 두부는 안 되고 무조건 유기농만 먹여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강씨 집안의 귀한 장손이니 당연히 좋은 걸 먹여야 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윤서정은 같은 새벽에 프라이팬을 2개로 나누어 쓰고 도마를 3번이나 씻어야 했다. 시아버지 것, 조카 것,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 것, 정작 그녀 자신의 몫은 따로 없었다. 그저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남은 밥 몇 숟갈을 대충 입에 쑤셔 넣으면 그만이었다. 지난 7년 동안 늘 그래왔던 말이다. 냉장고 문에는 기름때에 찌들어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검은색 매직펜으로 꾹꾹 눌러 쓴 가사 분담표였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장보기, 시아버지 병수발, 조카 돌보기까지 모든 칸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서정. 시어머니는 가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다. 이렇게 써 붙여놔야 내가 안 까먹지.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젊은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윤서정의 손등은 쉴 새 없는 설거지로 쩍쩍 갈라져 있었다. 찬물과 주방 세제가 스며들 때마다 갈라진 상처 가장자리가 하얗게 일어났다. 어젯밤 약국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고 할인 중인 핸드크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참이었다. 남편 강준혁이 지난달에 했던 말이 떠올라서였다. 쓸데없는 자잘한 것 좀 사지마. 아파트 관리비랑 전기세도 다 올랐는데 당신도 생각 좀 하고 살아. 그 핸드크림은 할인을 받아도 1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다. 그녀가 앞치마에 물기 젖은 손을 쓱쓱 닦고 국그릇을 꺼내려던 찰나 거실에서 다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정아, 미라가 애 아침으로 계란찜 먹인단다. 파는 넣지 말고. 준식이는 아침 일찍 상가자리 보러 나가야 하니까 밥상 좀 빨리빨리 차려라. 작은 방에서 헤어롤을 만 채 고개를 쏙 내민 동서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거들었다. 형님, 계란은 어제 배송 온 그 상자에서 꺼내 쓰세요. 유기농 마크 붙어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애 배탈 나면 큰일 나요. 윤서정은 싱크대 위를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일반 계란, 유기농 계란, 무염 간장, 저당 반찬들이 마치 복잡한 시험 문제처럼 늘어서 있었다. 알겠어.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안방에서 나온 남편의 와이셔츠는 이미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 윤서정이 새벽 1시 반까지 다림질한 것이었다. 남편은 부엌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만 확인했다. 식탁 상석에 자리 잡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밥그릇을 먼저 살피고 귀한 손자의 아기 의자를 확인한 뒤에야 윤서정에게 눈길을 주었다. 너 손은 또 왜 그 꼬라지니?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걱정하는 투가 전혀 아니었다. 손이 그게 뭐야? 흉측하게. 손님들 왔을 때 음식 나르다가 보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여자는 모름지기 손발이 단정해야 하는 법이다. 윤서정이 조카의 의자 앞에 계란찜을 내려놓으며 작게 대답했다. 설거지하다가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나물 하나를 집어들며 심드렁하게 쏘아붙였다. 그럼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고 빨리빨리 씻든가. 맨날 집구석에만 있는 애가 무슨 공사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하고 빛을 내자 그는 서둘러 화면을 바닥으로 뒤집어 놓았다. 윤서정은 묻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묻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서정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징 울렸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닦고 베란다 문가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수학이 넘어 친정엄마 이영숙의 숨소리가 목소리보다 먼저 들려왔다. 계단을 반쯤 오르다 멈춘 사람처럼 숨이 턱턱 막혀 있었다. 서정아. 엄마가 힘겹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너 지금 바쁘니? 윤서정은 고개를 돌려 식탁 쪽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고 있었고 동서는 아이가 흘린 국물을 식탁 모서리 쪽으로 밀어두며 윤서정이 와서 닦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엄마. 괜찮아,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대전병원의 안내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몇 번 진료실로 오라는 소리였다. 엄마는 작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 판막 수술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하시네. 2주 안에는 날짜를 잡아야 한대. 스마트폰을 쥔 윤서정의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지난번에 당분간 약 먹으면서 지켜보자고 하셨잖아. 이번에 검사 결과가 영 안 좋게 나왔어. 엄마는 딸이 거친 숨소리를 눈치챌까 봐 스마트폰을 멀리 떼어놓는 듯 말을 멈추었다. 몇 초 뒤에야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술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든다더라. 보험 처리해서 나오는 거 빼고 남은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변통해볼게. 800만 원. 부엌에서 국냄비가 뿜어낸 수증기가 유리창에 달라붙어 시야를 뿌옇게 흐렸다. 수증기에 갈라진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하던 윤서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엄마가 어떻게 변통을 해? 그녀가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내가 알아볼게. 엄마가 황급히 대답했다. 시댁 식구들이랑 얼굴 붉히지 마. 너 거기서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엄마가 다 아는데. 영 안 되면 그냥 수술 안 받을란다. 의사도 가급적 빨리 하라는 거지.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윤서정이 엄마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 식탁 쪽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서정아, 내 입가에 계란 다 묻은 거 안 보이니? 도대체 뭘 하고 섰어? 윤서정은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대답한 뒤 다시 귀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입을 다물고 얕은 숨소리만 내고 있었다.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서정아. 전화가 끊긴 후에도 윤서정은 베란다 문가에 서서 곧장 부엌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다. 엄지손가락 끝이 갈라진 상처에 스치자 통증이 확 밀려왔다. 오전 10시, 식구들이 모두 출근하거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통장을 꺼냈다.
결혼 3개월 차 무렵 시어머니는 집안 돈은 하나로 합쳐서 관리해야 돈이 모인다고 선언했다. 당시 윤서정은 중소기업 격리보조로 일하며 비록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손바닥을 쫙 펴 보이며 말했다. 내 월급 통장 나한테 맡겨라.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내 시아버지 약값 다 집안에서 나가는 돈이야. 너같이 어린 것이 돈 쥐고 있으면 헛바람 들어서 흥청망청 쓰기 십상이다. 윤서정은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픽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실 거야? 어차피 다 한 식구 가족 돈이잖아. 그 어차피 다 한 식구라는 말이 훗날 그녀를 가두는 모든 문짝의 자물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지난주였다. 통장 잔고 47,000원. 47,000원. 윤서정은 그 숫자들을 아주 오랫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창밖으로 누군가 놀이터에서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고 또다시 덮었다. 여러 번 본다고 해서 그 숫자가 마법처럼 변하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정오 무렵 출했던 시어머니가 귀한 손자 먹일 간식 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식탁 위에 봉지를 툭 내려놓으며 윤서정을 향해 지시했다. 오후에 화장실 곰팡이 핀 것 좀 싹 밀어라. 그리고 내 시아버지 약 다 떨어져 가니까 병원 가서 약 지어오고. 윤서정은 젖은 행주를 쥔 채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입을 떼려 했지만 밥알이 목구멍에 꽉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만히 서 있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가 미간을 구겼다. 왜 멀뚱히 서 있어? 어머니. 윤서정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엄마가 심장수술을 받으셔야 한대요. 시어머니는 간식 봉지를 뜯는 데만 열중할 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2주 안에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윤서정은 손에 쥔 행주를 꽉 움켜쥐었다. 저녁에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어머님이랑 준혁 씨한테 상해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윤서정에게 꽂혔다. 돈 문제는 준혁이 퇴근하면 이야기해라. 애 듣는 데서 구질구질하게 돈 얘기 꺼내지 말고. 바닥 매트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밀고 놀던 아이는 당연히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윤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시아버지는 느릿느릿 숟가락질을 했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반찬을 집어먹었다. 시동생 강준식은 역세권 상가 임대료가 어떻네 하며 그 자리만 따내면 치킨 프랜차이즈 대박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떠들어댔다. 동서 한미라도 맞장구를 치며 요즘 젊은 엄마들은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니 간판을 밝게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윤서정은 마지막 찌개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고 부엌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수저를 들지 않았다. 남편이 힐끗 쳐다보며 낮게 물었다. 밥 안 먹어? 그녀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줄이더니 젓가락은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해봐라. 윤서정은 식탁 아래로 두 손을 꽉 쥐고 천천히 입을 뗐다. 저희 엄마가 대전병원에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 판막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수술비가 총 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 처리되는 것 빼고도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일단 집에서 먼저 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매달 어떻게든 갚아서. 시어머니가 탁 소리가 나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식탁에 앉은 모두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다. 시어머니는 윤서정의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국구름만 뚫어져라 보며 말했다. 우리 집 돈은 우리 강씨 집안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다. 윤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 애미는 남이다. 내가 효도하겠다면 안 말린다만 내 아들 피 같은 돈으로 내 애미 목숨줄 연장하려 드는 건 못 본다. 어머니. 윤서정의 목소리가 푹 가라앉았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겁니다. 수술을 당장 안 하면 안 돼서요.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물만 퍼먹었고 동서는 아이의 숟가락을 슬그머니 멀리 치웠다. 시아버지는 못 들은 척 자신의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팩 돌리며 차가운 눈초리를 쏘아보냈다. 내 애미는 자식이 너 하나뿐이냐? 다른 형제들더러 빌려달라 해라. 저 외동딸인 거 아시잖아요. 윤서정이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멈칫했지만 그저 귀찮은 사실을 하나 알게 된 사람처럼 다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자신의 밥그릇에 올렸다. 그럼 내 친정아버지는 뭐 하시고? 윤서정이 고개를 들었다. 저희 아빠 1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식탁 위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만이 날카롭게 허공을 찔렀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아그작아그작 씹어 삼키고는 내뱉듯 말했다. 정돈이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긴급의료지원금이라도 알아보든가. 병원에도 사회사업팀 같은 데서 도와주는 방법이 다 있다더라. 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라. 더는 꺼내지 마라. 윤서정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저 남편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남편 강준혁은 밥그릇에 코를 박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밥만 푹푹 퍼먹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오물거리며 말했다. 일단 병원에 먼저 물어봐.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우리 집도 요즘 상간이 뭐니 돈 들어갈 때가 산더미인데. 준혁 씨, 윤서정의 목소리가 바싹 메말라 있었다. 우리 엄마야? 남편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시어머니가 즉각 말을 가로챘다. 그러니까 너더러 직접 알아보라는 거 아니냐. 내가 강씨 집안으로 시집왔으면 그만이지. 강씨 집안이 내 친정집까지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냐?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더 바라? 동서가 헛기침을 흠흠하더니 아이를 번쩍 안아 들었다. 어머님, 애가 졸린가 봐요. 들어가서 재워야겠어요. 시동생도 덩달아 일어나며 가맹점 자료 좀 검토해봐야겠다고 방으로 도망쳤다. 시아버지 역시 느릿느릿 밥그릇을 밀어내며 다 먹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 병원인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술 날짜가 언제인지, 모자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윤서정은 덩그러니 식탁에 남아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리는 식구들의 뒷모습과 어지럽혀진 그릇들만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일어나며 자신의 밥그릇을 윤서정 쪽으로 쓱 밀었다. 치워라. 국 식으면 비리다. 그날 밤 윤서정은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은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그고 세면대 수도꼭지를 아주 약하게 틀어 물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감췄다. 엄마, 병원 쪽에 다른 지원금 제도가 있는지 내가 내일 알아볼게. 그녀가 억지로 밝은 척 말했다. 수술 안 받겠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끝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서정아, 너 어릴 때도 딱 이랬어. 무서우면서도 엄마 앞에서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꾹 참았잖니. 윤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다시 말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런 데다 무릎 꿇어가며 구걸하는 거 아니야? 윤서정은 멍하니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낮에 거실 바닥을 벅벅 닦느라 꿇고 있었던 탓에 무릎은 여전히 감각이 없고 욱신거렸다. 사흘 뒤 윤서정은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그날 오후 조카가 낮잠에 빠져들었다. 윤서정이 다 된 빨래를 꺼내 베란다에 널러가는 길, 반쯤 열린 안방문 틈으로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준씨가, 엄마가 내 통장으로 5천만 원 쐈다. 가맹비 내고 보증금 하기엔 충분하지? 자리는 무조건 역세권으로 잡아야 한다. 보증금 몇 푼 아끼자고 팔이 날리는 구석탱이로 가지 말고. 내 형 눈치는 볼 거 없어. 걔야 늘 내 말이면 껌뻑 죽는 놈인데 뭐. 윤서정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췄다. 들고 있던 축축한 빨래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수화기 너머로 시동생의 잔뜩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진짜 쐈어. 미라가 돈 모자랄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가 호호 웃으며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막내 아들인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니? 이번에는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봐. 가게 오픈해서 바빠지면 내 형수 보고 가서 일이나 좀 거들라고 할 테니 알바비 아끼고 좋지 않니? 윤서정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친정엄마의 문자였다. 서정아, 엄마는 괜찮아. 수술 안 받아도 당분간은 거뜬하게 버틸 수 있어. 엄마 때문에 시댁이랑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마라. 당분간 버틸 수 있어? 윤서정은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화면 위에 손가락을 둔 채 아무런 답장도 쓰지 못했다. 거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가게 평수니, 인테리어니, 프랜차이즈 본사니 하며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녁 식탁에 새로 올라온 반찬 한 접시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가벼웠다. 젖은 빨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거실 바닥을 적셨다. 윤서정은 천천히 쪼그려 앉아 입고 있던 옷소매로 그 물기를 훔쳤다. 한 번 닦고 두 번 닦다가 결국 벽에 등을 기댄 채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는 다 널지 못한 남편의 와이셔츠가 꽉 쥐어져 있었다. 결혼하고 1년 차 되던 해 처음으로 받은 회사 보너스로 친정엄마에게 따뜻한 겨울 코트 한 벌 사드리고 싶었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시어머니가 막아섰다. 내 애미 대전 구석에서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비싼 옷 입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집 냉장고 모터가 달달거리는데 일단 냉장고부터 새 걸로 바꾸자. 결국 그 코트는 사지 못했다. 작년에 엄마가 수원을 찾아왔을 때 손수 말린 시래기를 한 봉지 가득 싸 오셨던 기억도 났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앞에 세워두고 면박을 줬다. 사돈어른, 앞으로는 이런 구질구질한 것 좀 싸오지 마세요. 우리 집 냉장고 최신형이라 이런 거 쑤셔 넣을 자리도 없어요. 엄마는 슬그머니 봉지를 거두며 머쓱하게 웃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엄마는 윤서정의 가방에 몰래 그 시래기 봉지를 쑤셔 넣으며 속삭였다. 너 어릴 때 이거 엄청 좋아했잖아. 몰래 해 먹어. 그날 밤, 윤서정은 시래기를 된장국에 잔뜩 넣고 끓여 부엌 구석에 서서 냄비째 비워냈다.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엄마의 문자는 결국 58일 만에 거짓말이 되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는 캄캄한 새벽에 걸려왔다. 대전 병원 간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이영숙 환자분이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윤서정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보호자분은 서둘러 병원으로 와서 사망진단서와 장례 절차를 밟으라는 간호사의 말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안방에서 부스스 나온 남편이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새벽부터 웬 전화야? 윤서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응시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대. 남편은 잠시 얼빠진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안방문 쪽을 힐끗 살폈다. 시어머니가 낄까 봐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다. 지금. 남편이 목소리를 팍 낮췄다. 그럼 내가 오전 반차 내고 대전까지 데려다 줄게. 결국 시어머니도 깨어나 방 밖으로 나왔다. 카디건을 걸치고 나온 시어머니가 사돈의 부고를 듣고 내뱉은 첫마디는 이랬다. 장례는 며칠 장으로 한대? 그동안 집구석 살림은 어쩌고? 윤서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검은색 옷을 챙겨 입었지만 손이 너무 덜덜 떨려 단추조차 제대로 채울 수 없었다. 현관문에 선 남편은 오전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오후에 따로 가겠다고 발을 뺐다. 시어머니는 대전까지 왕복이 몇 시간인데 다 갈 필요 있냐며 늙은 시아버지 약도 챙겨드려야 하니 집을 비울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윤서정은 첫 차를 타고 대전으로 홀로 내려갔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육개장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엄마의 빈손은 가장 작고 초라한 방이었고 새하얀 근조화환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조객록에 적힌 이름도 듬성듬성
예전 시장 골목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몇 명과 이름만 아는 먼 친척 두어 명이 전부였다. 상복을 입은 딸 윤서정은 영정 사진 앞에 꿇어앉아 허리를 깊게 숙이고 있었다. 영정으로 쓰인 사진은 5년 전 윤서정이 엄마를 모시고 남산 서울타워에 갔을 때 찍은 것이었다. 옅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엄마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앞에서 너무나도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이 결혼 후 엄마와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다. 그 여행조차 반나절을 넘기지 못했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채 다 먹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불호령 같은 전화가 떨어졌다. 시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니 당장 기어들어와 약을 다리라는 내용이었다. 윤서정이 쩔쩔매며 스마트폰을 쥐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은 엄마가 윤서정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재촉했다. 빨리 가봐. 어르신 아프신 게 먼저지. 엄마는 다음에 또 오면 돼. 그 다음에 또 온다는 날은 영영 오지 않았다. 오후 늦게야 남편 강준혁이 빈소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삐딱하게 메어져 있었고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 사진 대신 스마트폰 화면부터 쳐다보았다. 윤서정이 꿇어앉아 남편이 향을 올리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빈소 입구에 서서 메신저에 답장을 보내기 바빴다. 답장을 다 보내고 나서는 전화까지 받으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구석 테이블에 둥글레차를 내려놓았다. 남편은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스마트폰 불빛만 들여다보았다. 윤서정은 남편을 부르지 않았다. 이미 짐승처럼 울부짖은 탓에 목소리는 쇳소리만 긁혀나왔고 눈물마저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다. 이튿날 점심 무렵 시어머니 최순자가 등장했다.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때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미장원에서 방금 나온 사람처럼 머리에 볼륨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옷차림도 빳빳했다. 빈소의 초라한 화환 개수를 훑어보고 듬성듬성한 조객록을 곁눈질하는 그녀의 얼굴엔 슬픔도 예의를 갖추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누추한 곳에 와버려 심기가 불편하다는 표정뿐이었다. 시아버지는 당 수치가 널뛴다며 오지 않았고 시동생 네 식구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업자와 미팅이 있다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윤서정의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옆에 서 있던 장례식장 직원들의 귀에까지 또렷이 박힐 만큼 날카로웠다. 이제 적당히 좀 울어라. 윤서정의 척추가 꼿꼿하게 굳었다. 시어머니가 이죽거렸다.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집에 있는 6식구 점심은 어쩔 작정이야? 내 시아버지 저혈당으로 쓰러지면 내가 책임질래? 애는 뭐 먹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 붙들고 청승 떤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옆에서 부이함 테이블을 정리하던 장례식장 직원이 흠칫 놀라 고개를 푹 숙이며 종이컵을 아주 느릿느릿 만지작거렸다. 윤서정의 두 손이 무릎을 꽉 움켜쥐었다. 너무 오래 꿇어앉아 다리 감각은 진작에 사라진 상태였다.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스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마치 딸에게 괜찮아, 다 괜찮다 하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더는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눌려 잔뜩 구겨진 상복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 소매자락으로 거칠게 얼굴을 훔쳐냈다. 손등에 묻어있던 향재가 뺨에 시커멓게 얼룩졌다. 그녀는 뚜벅뚜벅 남편 앞으로 걸어갔다.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은 다가오는 발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윤서정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주 건조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 씨, 당신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남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특유의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돌변했다. 그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 쪽을 한 번, 빈소 박복도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엄마도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남편이 웅얼거리듯 변명했다. 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장례식장에서까지 소란 피우고 싶어? 윤서정은 가볍게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건 수긍이 아니었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품었던 마지막 일말의 기대감마저 완벽하게 박살나는 소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조객록이 놓인 방명록 테이블로 걸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볼펜과 흰색 부의금 봉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전날 장례식장 앞 문구점에서 사둔 모서리가 빳빳한 투명 화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장례도 엉망진창으로 치르는 주제에 빨리빨리 정리 안 하고 웬 딴짓이야? 윤서정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투명 화일에서 서류 한 장을 쓱 꺼내 방명록 테이블 위에 쫙 펼쳤다. 이거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텅 빈 빈소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명징했다. 제 도장은 이미 찍어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멍청하게 굳었다. 서정아. 남편이 당황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충격받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되나 본데 이런 데서 무슨 짓이야? 윤서정은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이혼 신청서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을 컬러로 인쇄한 것이었다. 날짜는 무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고 자기야, 오빠 등 노골적인 호칭과 심야에 나눈 은밀한 미러들, 심지어 모텔 부근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내용들은 그녀가 몰래 남편의 스마트폰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3달 전 남편이 조카에게 유튜브나 틀어주라며 쓰다 버린 구형 태블릿을 윤서정에게 던져준 적이 있었다. 그 태블릿에는 남편의 카카오톡 계정이 버젓이 연동되어 있었고 밤마다 은밀한 메시지들이 팝업창으로 속속들이 떠올랐다. 마치 도둑이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젖힌 꼴이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헤치지도 않고 그저 화면에 떠오른 것들만 모조리 캡처해 변호사에게 넘겨두었던 것이다. 이건 당신과 회사 후배 여직원이 지난 2년 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윤서정이 또박또박 뱉어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가 기겁하며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윤서정이 뻗어오는 남편의 손등 위로 서류를 강하게 내리눌렀다. 그녀의 눈빛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다. 손대지 마.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있으니까.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새된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어. 내 애미 빈소에서 남편 얼굴에 똥칠을 해? 윤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3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검은색 집게로 두껍게 철해진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가장 중앙에 콱 내려놓고 검지 손가락으로 첫 장을 힘주어 눌렀다. 이건 제 월급 통장의 지난 7년간 이체 내역서입니다.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수원 아파트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 경기도 상가 보증금과 월 할부금, 전부 다 제 명의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 강씨 집안 돈은 남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셨죠.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강씨 집안 아파트와 상가는 모조리 제 돈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이 졸린 닭처럼 입을 뻐끔거리다가 이내 발악하듯 악을 썼다. 그건 내가 시집와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냐. 며느리가 돈 벌어서 시댁 식구들 보태는 게 무슨 큰 문제라고 유세야. 윤서정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쏘아보며 지난 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호칭을 떼어버렸다. 우리 엄마 심장수술비 800만 원이 모자라 무릎 꿇고 빌 때 당신은 둘째 아들 치킨집 내준다고 5천만 원을 통장으로 바로 쏴주셨죠. 그 순간 빈소에 있지도 않은 시동생의 이름이 교수대 위로 끌려 나온 듯 했다. 남편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없었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에 잠깐 당혹감이 스쳤으나 이내 표독스럽게 얼굴을 굳히며 쏘아붙였다. 그건 내 아들 장사 미천이야. 내 애미 병 걸린 게 우리 강씨 집안이랑 무슨 상관인데? 윤서정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7년 내내 단 한 번도 빼지 않아 가장자리는 하얗게 닳아 있었고 피부에는 둥글게 패인 자국이 선명했다. 쉽게 빠지지 않아 손가락 마디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반지를 뽑아냈다.
땡그랑. 결혼 반지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더니 남편의 구두코 앞에 딱 멈춰섰다. 윤서정은 바닥에 놔둔고는 반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장례식장 직원을 향해 몸을 돌려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 장례 절차는 이대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강씨 집안 사람들은 여기 있을 자격 없으니 내보내 주시고요.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렸다. 내가 감히 나를 쫓아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윤서정의 눈치를 살폈다. 윤서정은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제가 유일한 상주이자 직계 가족입니다. 이 빈소의 통제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 들었다. 반지를 꽉 쥔 남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정아,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자. 윤서정은 남편의 손에 쥐어진 반지를 보며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하객석 구석에 앉아 딸의 기가 죽을까 봐 잔치 음식도 제대로 집어먹지 못하던 엄마의 모습. 예식이 끝나고 엄마는 패백실 구석으로 윤서정을 불러내 낡은 돈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엄마가 쌈짓돈 모은 거니까 시댁에서 눈치 보일 때 비상금으로 써. 다음 날 시어머니는 신혼집 안방 커튼을 맞춰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와 그 봉투를 홀랑 빼앗아 갔다. 윤서정은 과거의 상념을 단호히 끊어냈다. 돌아갈 곳은 없어. 그녀가 쐐기를 박듯 말했다. 거긴 내 집이 아니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빈소 밖으로 미련 없이 걸어나갔다. 검은 상복 치맛자락이 문틀을 스치고 지나갔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는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처음에 강씨 집안 사람들은 그녀의 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다. 어디 배운 데 없는 집안 핏줄 아니랄까봐 애미 죽자마자 장례식장에서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 싸가지 없는 년 남편은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지만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조롱했다. 쥐뿔도 없는 년이 갈 데가 어딨어? 친정도 없고 통장도 다 내 소나기에 있는데. 이틀만 배고라 봐라. 살려달라고 기어 들어올 테니.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양복 주머니 속에는 아까 주운 차가운 결혼 반지가 허벅지를 찌르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냉장고에 붙어있던 가사 분담표가 그대로 그들을 반겼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포화 상태였으며 화장실 대야에는 조카의 토사물이 묻은 턱바지가 누런 물에 담겨 있었다. 동서가 거실에서 아이를 안은 채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형님은요? 우리의 저녁 이유식은 어떡하고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가방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내버려둬. 그년 없다고 우리 집 구석이 안 돌아갈 줄 알아? 손발이 없니?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끓였다. 짠 것을 먹으면 안 되는 시아버지 때문에 면을 물에 한번 헹궈내려다 귀찮아져 대충 상에 올렸다. 아이는 뻣뻣한 맨밥을 몇 숟갈 받아 먹더니 계란찜을 내놓으라며 앙앙 울어댔다. 동서는 애 영양 다 망친다며 투덜거렸고 시동생은 내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하는데 애 우는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뒤집어 엎었지만 윤서정이 매일 소분해 두던 저당 나물 반찬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며느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남편이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다. 우체국 택배 기사였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등기 우편을 받아 들었다. 발신인 란에는 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봉투를 뜯을 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냄비를 수세미로 긁으며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었다. 남편은 서류의 첫 장을 넘기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단순한 협의 이혼이 아니었다. 윤서정은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동시에 재산 분할과 거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걸어두었다. 고소장 하단에 적힌 대리인 변호사의 이름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현재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에이스로 통하는 유명 인사였다. 시어머니가 거품이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다가와 서류를 획 낚아챘다. 몇 줄 읽어내리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언성을 높였다. 빈털터리 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변호사를 써.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이마를 짚었다.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다. 로펌에서 보낸 내용 증명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윤서정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경제적 통제, 남편의 외도 등 유책 사유, 그리고 지난 7년간 며느리에게 전가된 과도한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전부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선포했다. 동시에 현재 강준혁 명의로 된 수원 30평대 아파트와 경기도 역세권 상가에 대해 가압류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식탁 위에 패대기 쳤다. 기선제압하려고 쇼하는 거야? 계집애가 법원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남편이 퀭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서정이는 빈틈없이 다 준비해놓고 터뜨린 거야? 시어머니가 움찔했다. 뭐라고. 남편은 더 이상 입을 열 기력이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투명 화일에서 서류 3장을 꺼내던 손놀림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주부 습진으로 쩍쩍 갈라져 있던 그 손은 그날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윤서정이 결코 홧김에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강씨 집안은 나사가 통째로 빠져버린 기계처럼 박살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도 시아버지가 먹어선 안 되는 식재료를 자꾸만 집어넣었고, 동서는 시어머니가 대충 해놓은 청소 상태를 보며 집구석이 돼지우리 같다며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 시동생은 치킨집 오픈 준비로 정신이 나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엄마, 인테리어 업자가 추가금 달래. 본사 보증금도 더 필요하고 알바생 교육비도 내야 해.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술술 새나갔다. 시어머니는 윤서정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집안 곳곳을 뒤져 현금을 끌어모으려 애썼다. 그러나 막상 통장을 까보니 그녀가 떠벌리던 그 대단한 집안 재정 통합 관리라는 것은 오로지 며느리 윤서정의 피 같은 월급이 꼬박꼬박 꽂혀야만 굴러가는 모래성이었다. 남편의 월급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자동차 할부금, 품위 유지비, 유흥비, 시어머니 용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예전엔 그 빵구 난 구멍을 어디서 어떻게 메꾸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윤서정이 매달 자동 이체해 놓은 돈이 마치 수도꼭지 틀면 콸콸 나오는 물처럼 당연하게 여겨졌으니까 이제 그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겨버린 것이다. 시동생의 치킨 프랜차이즈 오픈 날, 가게 앞에는 요란한 개업 축하 화환이 늘어섰다. 시어머니는 링거를 맡고 온 시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역세권 상가 앞에 나타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사진을 찍어대며 친척들에게 카톡을 돌렸다. 우리 막내 아들이 드디어 사장님 소리 듣습니다요. 시동생은 빳빳하게 다려진 새 앞치마를 두르고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안고 잠깐 들른 동서는 카운터 옆에 서서 기름 냄새가 옷에 밴다며 질색하더니 30분도 안 돼서 자리를 떴다. 개업 직후 며칠 동안은 오픈빨로 장사가 꽤 되는 듯 했다. 시어머니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떵떵거렸다. 봤지? 준식이한테 투자한 5천만 원 본전 뽑는 건 시간 문제야. 저 녀석 돈방석에 앉으면 내 눈빛 감는 것도 도와줄 테니 걱정 마라. 하지만 그때 남편은 막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길이었다. 강씨 집안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윤서정 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상대방 준비가 너무 완벽합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계좌 추적 내역이 워낙 촘촘해서 이대로 재판 가면 아파트와 상가명의 방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편은 운전대에 머리를 처박은 채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보냈다. 6주 뒤 시동생의 치킨집에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처음엔 손님 하나가 매장에 들이닥쳐 삿대질을 해댔다.
애가 여기서 튀긴 치킨을 먹고 밤새 토하고 설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시동생은 당황해 무료 음료 쿠폰 뭉치를 쥐어주며 입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다음 날 같은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2명 더 발생했다. 결국 관할 보건소에서 위생 단속이 떴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납품한 냉동 닭고기 유통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이 발각되었다. 본사는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가맹점 계약서에 깨알 같은 독소 조항을 들이밀며 식품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가맹점주가 진다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다. 당연히 가맹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시동생이 혼비백산하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어머니는 수원대학병원 응급실 침대 곁에 쪼그려 앉아 수액을 맞고 있었다. 전날 밤 시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아 119 구급차에 실려온 데다 시어머니 본인 역시 연일 컵라면과 레토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다 혈압이 터져 의사에게 당장 입원하라는 경고를 받은 참이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시아버지는 손등에 주사바늘을 꽂은 채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시어머니는 보호자용 간이 의자에 구겨진 채 앉아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막내 아들의 오열을 들어야 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본사 놈들이 돈 한 푼도 안 돌려주겠대. 식중독 걸린 사람들 입원비랑 피해보상금도 다 내가 물어내야 한대. 미라 그녀는 애 데리고 당장 이혼하겠다고 난리고. 엄마가 책임져. 시어머니의 입술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다. 너 일단 진정하고 내 형한테 전화해서 상해 좀. 수학이 넘어 시동생의 목소리가 악다구니로 변했다. 형은 지금 형수한테 재산 다 털리게 생겨서 지 앞가림도 못하잖아. 엄마, 그 5천만 원이면 절대로 문제 없을 거라며. 시어머니는 황급히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를 흘겨보았다. 눈을 감고 있어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놈의 자식이 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 5천만 원이 내 전 재산이었단 말이야. 시동생의 비명이 앙칼지게 찢어졌다. 나 이제 파산이야. 사채라도 끌어다 써야 할 판인데 빚은 또 어떻게 갚아.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 휴식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자 시어머니는 쫓기듯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통화가 끊긴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녀는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예전에 윤서정이 며느리로 있을 때는 병원에 올 때마다 그녀의 커다란 에코백 안에서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둥골레차, 처방전, 이전 검사 결과지 복사본이 마술처럼 착착 튀어나왔다. 시아버지가 언제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식전식 후 혈당 체크는 언제 해야 하는지 며느리는 의사보다 더 꿰뚫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저 팔짱을 끼고 서서 서정아,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하고 타박만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 빈 응급실 복도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 강준혁은 필사적으로 윤서정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대전의 장모님 묘지 근처 관리소까지 찾아가 관리인에게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른다뿐이었다. 윤서정이 예전에 다니던 중소기업 사무실도 찾아갔지만 격리부장은 그녀가 퇴사한 지 한참 지났다고 문전박대했다. 결국 그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죽치고 기다린 끝에 퇴근하던 윤서정의 옛 직장 동료를 간신히 붙잡았다. 동료는 강준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벌레 보듯 표정을 구겼다. 윤서정 씨는 왜 찾으시는데요? 동료가 차갑게 물었다. 남편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변명했다. 부부싸움을 좀 크게 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연락이 통 안 닿아서요. 동료는 가소롭다는 듯 빤히 쳐다보더니 입가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다. 7년 내내 오해만 하고 사셨나 보네요. 남편의 억지 웃음이 굳어버렸다. 동료는 어깨에 맨 가방끈을 고쳐매며 말했다. 서정 씨, 이미 3달 전에 부산에 있는 외국계 기업 회계팀 면접 합격했어요. 입사일이 딱 장모님 장례식 치르고 며칠 뒤였을 겁니다. 부부라면서 그것도 모르셨어요?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못 박혔다. 3달 전. 그때 집안 풍경은 7년 전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동서의 기저귀 심부름을 했다. 모두가 코 골며 자는 깊은 밤에도 엎드려 거실 바닥을 걸레질했다. 남편이 자다 깨서 목이 말라 부엌에 나가면 희미한 식탁등 아래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아내의 굽은 등짝이 보였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녀는 이미 완벽한 탈출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도망치듯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으로 기어들어가 차 문을 걸어 잠갔다. 어두컴컴한 주차장 안, 출구 방향을 가리키는 비상구 조명만이 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좀비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윤서정의 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심한 안내음만 울렸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꺼버린 것은 단순한 스마트폰 전원이 아니라 자신과 이어져 있던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이혼 소송은 수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이어졌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윤서정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뒤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 주부 습진으로 갈라져 피가 맺히던 손등은 옅은 흉터만 남긴 채 몰라보게 매끄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강남 대형 로펌 변호사 옆에 앉아 산더미 같은 소명 자료를 차분하게 넘겼다. 반대편 피고석에 앉은 남편의 눈 밑은 퀭하게 썩어 들어가 있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억지로 따라 나온 시어머니는 재판 내내 입술을 달싹이며 육두문자를 중얼거리다 법원 경위에게 2번이나 퇴장 경고를 받았다. 강씨 집안 변호사는 애당초 이 사건을 흔해 빠진 이혼 및 재산 분할 분쟁 정도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윤서정 측이 준비한 증거의 성벽은 철옹성 그 자체였다. 7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윤서정의 월급 통장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그리고 다시 아파트 대출금과 상가 할부금으로 넘어간 이체 내역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월급 통장을 강제로 압수하던 날의 생생한 녹취록. 너같이 어린 것이 돈 쥐고 있으면 헛바람 들어서 흥청망청 쓰기 십상이다라며 비아냥거리던 시어머니의 육성이 법정 스피커를 쩌렁쩌렁 울렸다. 남편 강준혁과 회사 후배 여직원이 2년간 나눈 적나라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활용점정은 장례식장 빈소에서의 녹음 파일이었다. 이 녹음 파일은 윤서정이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대전 병원 장례식장 직원이 나중에 윤서정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넘겨준 것이었다. 장례식장 내부에는 도난 및 분실 사고를 대비한 고성능 CCTV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그 악마 같은 폭언을 바로 옆에서 똑똑히 들었던 직원이 며칠을 밤잠 설치며 고민하다 결국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부분만 추출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익명 제보를 한 것이었다. 윤서정은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그 파일을 건네받았을 때 2번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울음조차 삼키며 앉아 있었다. 법정에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제 적당히 좀 울어라.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집에 있는 6 식구 점심은 어쩔 작정이야? 내 시아버지 저혈당으로 쓰러지면 내가 책임질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넓은 법정 안공기를 일순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엄청났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거 다 조작이야. 악마의 편집이라고. 내가 언제 저런 뜻으로 말했어. 판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법원 경위에게 턱짓으로 제지 신호를 보냈다. 윤서정은 원고석에 꼿꼿이 앉아 시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반면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날 빈소 입구에 서서 메신저를 보내며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도 침묵으로 방관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지금 수백 개의 화살이 되어 자신의 뒤통수에 꽂히고 있음을. 며칠 뒤 그 장례식장 녹음 파일 내용이 대형 맘카페에 폭로되었다. 글쓴이는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며 이름 석자를 가렸지만 어느 지인 집안의 소름 돋는 실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삽시간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다. 48시간 내에 수백 개의 맘카페와 커뮤니티로 퍼날라졌고 댓글창은 분노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이게 인간의 주둥이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친정엄마 돌아가신 빈소에서 점심밥상 차리라고 호통치는 시엠이라니 전설의 고향 구미호도 저러진 않겠다. 며느리 월급 7년치 다 빨아먹고 친정엄마 심장수술비는 남의 돈이라며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지 막내 아들 치킨집에 5천만 원을 턱 쏴. 완전 기생충 집안이네. 남편이라는 작자는 장식품인가? 방관하는 남편 새끼가 시애미보다 100배는 더 악질임. 능지처참이 답. 시어머니는 처음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친척 중 하나가 쭈뼛거리며 전화를 걸어와 요즘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돌려묻자 그제야 찜찜해진 그녀는 시동생을 닥달해 스마트폰으로 맘카페에 접속했다. 시동생은 가뜩이나 치킨집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짜증을 내며 맘카페 화면을 띄워주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게시글을 따라 바쁘게 움직였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글을 올린 짐승만도 못한 년, 강씨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쌍년이라며 윤서정을 저주했다. 글 안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 네티즌들은 그녀가 수원 사는 최순자라는 걸 알 리 없었지만 정작 그녀의 숨통을 조여온 것은 수천 개의 악플 그 자체가 아니었다. 네티즌들이 퍼붓는 그 끔찍한 비난과 저주가 팩트라는 사실, 단 하나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이라는 점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다. 내가 그년 통장을 빼서 관리한 것도 사실이다. 내가 준식이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쏴준 것도 사실이다. 남편의 직장에도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맘카페 게시글에 실명은 없었지만 과거 윤서정이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모습을 기억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카카오톡 대화록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면서 사내 불륜 소문이 삽시간에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을 도배했다. 결국 내연녀였던 후배 여직원은 버티지 못하고 지방 물류센터로 쫓겨나듯 발령이 났고 남편은 부서장 방으로 불려갔다. 부서장은 서류철을 톡톡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통보했다. 강 과장, 사생활 관리도 능력이야. 회사 신뢰도에 먹칠하는 직원은 핵심 프로젝트 팀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내근이나 하면서 상황 좀 지켜보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탕비실에서 수군거리던 여직원들이 일순간에 입을 다물고 벌레 보듯 그를 쳐다보며 흩어졌다. 남편은 늘 집안일은 우스운 것이며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퇴근 후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그를 반기는 건 개수대에 썩어가는 설거지 더미,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쓰레기통, 그리고 시아버지의 혈당 체크 기계 알람 소리뿐이었다. 와이셔츠 목대를 비누로 박박 문질러 빨고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을 끓이며 그는 그제야 아내의 7년이 결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희생이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어느 날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니 거실 바닥에 각종 독촉장과 빚보증 서류를 쫙 깔아놓고 넋이 나간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있었다. 안방에선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동생은 또 파산 신청 비용을 빌려달라며 전화를 걸어댔지만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냉장고 문짝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가사 분담표가 붙어있던 자리.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서 꾸깃꾸깃하게 뭉쳐진 그 종이를 기어이 다시 찾아내 펴보고 있었다. 얼룩진 종이 위로 서정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시체에 꼬인 새까만 개미떼처럼 징그럽게 박혀 있었다. 이혼 소송 최종 선고일, 서울가정법원 앞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었다. 법원 복도에는 방청객과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윤서정은 변호사 옆에 담담히 서서 판결 요지 설명을 듣고 있었다. 재판부는 강준혁의 외도 및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부당한 경제적 통제, 시댁의 가혹한 시집살이 등 모든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다. 무엇보다 수원 30평대 아파트와 경기도 역세권 상가의 매입 자금 및 대출금 상환이 윤서정의 명의 계좌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윤서정에게 귀속시키거나 시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분할해 지급하라는 철퇴를 내렸다. 남편은 억대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매달 윤서정에게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억 단위의 숫자가 변호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윤서정의 옆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소 짓지도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울지도 않았다. 그저 판결문 정본을 건네받아 서류 가방 안에 깔끔하게 밀어 넣었을 뿐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발작은 남편보다 빨랐다. 법원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로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윤서정에게 달려들었다.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아들 피땀 흘려 산 아파트를 내년이 왜 꿀꺽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년이 번 돈도 다 강씨 집안 재산이야. 천하의 도둑년아. 법원 경위 2명이 즉각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시어머니는 경위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치며 윤서정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독사 같은 년.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등 따숩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가산을 통째로 털어먹어? 내가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아. 윤서정은 발걸음을 우뚝 멈췄다. 천천히 뒤를 돌아 미쳐 날뛰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응시했다. 법원 복도의 서늘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떨어졌다. 제가 먹은 건 제 돈으로 산 쌀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예리했다. 제가 몸 누이고 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대출금 갚으며 지켜낸 제 집입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주제 파악이 덜 되셨나 보네요. 경위들에게 팔이 결박된 채 시어머니의 가슴팍이 짐승처럼 헐떡거렸다. 남편은 그 옆에 유령처럼 서서 어미를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다. 윤서정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옮겨갔다. 나머지 재산 분할 강제 집행 절차는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서정아. 윤서정은 그의 변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휙등을 돌려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뒷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완전한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은 수원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짐을 쌌다. 윤서정은 그 더러운 기억이 묻은 아파트에 당장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강제 퇴거와 명예 변경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배째라며 버텼으나 법원 집행관의 강제 집행 계고장이 날아오고 남편이 제발 엄마가 나 좀 살려달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린 끝에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자신의 다세대 주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세대 주택마저 이미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그 집은 전세를 끼고 있었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원래 시어머니의 계산대로라면 시동생의 치킨집 대박 수익금이나 남편의 상가 임대 수익으로 보증금을 돌려막을 심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동생은 본사 소송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 직전이었고 남편은 윤서정에게 지불해야 할 억대의 위자료와 분할 배상금 때문에 월급 통장에 압류 딱지가 붙어버렸다. 세입자가 집주인 할머니 사정이 딱하다고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수천만 원이나 포기할 리 만무했다. 당장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겠다며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다. 그날 밤 강씨 집안 거실에서는 밤새도록 패륜적인 고성이 오갔다. 시동생은 수염도 깎지 않아 노숙자 같은 꼴로 나타나 눈을 까뒤집고 시어머니에게 악을 썼다. 엄마가 그 5천만 원 찔러주면서 역세권 들어가라고 부추겼잖아. 차라리 처음부터 돈 안 보태줬으면 내가 이런 사기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어. 이제 와서 왜 날 쓰레기 취급해. 남편이 식탁 위에 물컵을 집어 던지며 멱살을 잡을 듯 소리쳤다. 그 5천만 원이면 서정인의 장모님 수술비 대주고 상가 가압류도 막을 수 있었어. 엄마가 저 새끼한테 돈 빼돌릴 때 나한테 상의 한마디라도 했어?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남편을 향해 개거품을 물었다. 이 호로 새끼야. 너 장가갈 때 혼수며 예단 누가 다 빼줬는데 이제 와서 애미 탓이야. 준식이가 내 동생인데 애미가 좀 챙기는 게 죄냐. 남편이 실성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혼수. 이해단. 그딴 거 서정이가 다 자기 돈으로 발라맞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은 거 판결문에 아주 구구절절 다 적혀있더라.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안면 근육이 마비된 듯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다시 시동생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준식아, 내 형 저렇게 눈 뒤집히는 거 봤지? 애미가 평생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건 이딴 취급뿐이다. 시동생이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다. 아, 뼈 빠지게 키우면 뭐 하냐고. 당장 사채업자가 내 목 따라온다는데. 미라 그녀는 애기 데리고 친정 가서 도장 찍어오라며 난리고. 엄마 집이라도 담보 잡아서 내 빚부터 까라고. 내가 무슨 수로 돈을 해줘. 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팔아먹어라. 빌어먹을 새끼들아. 시어머니가 자신의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통곡했다. 너희들이 다 빈대처럼 내 피를 빨아먹어. 내가 은행이야? 내가 한국은행 조폐공사냐고. 남편이 의자를 걷어차며 벌떡 일어섰다. 식탁 위에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이 났다. 맞아. 엄마 예전엔 은행 아니었지? 남편이 텅 빈 부엌의 싱크대를 가리키며 악에 받쳐 절규했다. 예전엔 서정이가 우리 집 은행이었지. 현금 인출기이자 공짜 파출부였지. 엄마가 그 복덩이를 제 발로 뻥 차버린 거라고. 거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구석 소파에 쪼그려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느릿느릿 고개를 들었다. 최근 혈당 쇼크로 눈에 띄게 앙상해진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가 모기만 한 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만들 좀 해라. 하지만 아무도 늙은 아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독사 같은 며느리년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아들 자식 놈들은 애미 등골 빼먹으려고 빚쟁이 행세나 하고. 차라리 다 같이 죽자, 죽어.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바닥에 퍼질러 앉아 통곡을 시작하기도 전에 윤서정이 가장 먼저 부엌에서 달려나와 물을 대령하고 구급약을 챙기며 시동생을 달래고 남편을 진정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거실에 서 있던 3명의 남자 중 바닥을 구르는 늙은 어미를 부축하려 허리를 굽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남편은 깨진 유리 조각을 무심하게 응시하다 빗자루를 찾으러 휙 돌아서 버렸다. 시동생은 겉옷을 낚아채며 사채업자 만나러 간다며 현관문을 쾅 부서져라 닫고 나갔다. 시아버지는 소파 팔걸이를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제 방으로 기어들어 가 문을 잠가버렸다. 텅 빈 거실 바닥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만이 허공을 맴돌다 흩어졌다. 퀭한 눈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싱크대에는 날파리가 꼬이는 그릇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냄비 바닥은 새까맣게 눌어붙어 숲덩이가 되어 있었다. 냉장고 문짝에 붙어있던 가사 분담표는 진작에 사라지고 없었다. 순간적으로 서정아 하고 소리치려던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다 멈췄다. 더 이상 그 이름에 대답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윤서정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예전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결번이라는 기계음만 돌아왔다. 남편에게 시켰지만 그의 번호는 진작에 차단당한 상태였다. 윤서정이 다녔던 직장에 무작정 쳐들어가 행패를 부렸지만 프런트 직원은 경찰을 부르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결국 수소문 끝에 동료 직원의 입을 통해 윤서정의 새 번호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그 동료는 번호를 적어주며 서늘하게 경고했다. 서정 씨,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모퉁이를 돌자마자 스마트폰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스크롤을 내려야 할 만큼 장문의 구구절절한 메시지였다. 서정아, 애미가 그동안 생각 많이 했다. 옛날에 애미가 말 함부로 한 건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며느리 아껴서 회초리 든 거였어. 너도 알잖니 내 시아버지 당뇨병에 바람 앞에 등 뿌린 거 우리 준혁이 요즘 고시원 창방에 처박혀서 밥도 못 먹고 다니고 준식이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내가 부부의 연을 맺고 7년이나 한솥밥 먹은 정을 봐서라도 상가 명의는 준혁이한테 다시 넘겨주면 안 되겠니? 수원 아파트는 내가 가져라. 애미가 2번 다시 입 밖에도 안 꺼내마. 하지만 상가는 우리 준혁이가 나중에 제기할 마지막 동아줄이야. 늙은 애미가 관짝 들어가기 전에 이 무릎이라도 꿇으랴. 내가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답장 좀 다오. 글을 쓰던 시어머니는 중간에 장심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정리로 황급히 수정했다. 잠시 고민하다가 밑밥을 하나 더 깔았다. 애미가 널 원망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저 집안이 파산 직전이라 너무 절박해서 그래.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1분, 10분, 1시간.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묵묵부답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시어머니의 집문 틈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들었다. 강남 대형 로펌에서 발송한 최후 통첩 내용 증명이었다. 법률 용어로 점철된 건조한 문서였지만 그 요지는 명확했다. 발신인 최순자는 당사자 윤서정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연락처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차후 단 한 번이라도 전화, 문자 혹은 제3자를 통한 접근 시도 시 즉각 관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것임. 종이를 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다. 맞은편에 앉아 컵라면 국물을 훌쩍거리던 남편이 푹 파인 눈으로 속삭였다. 엄마 이제 그 사람한테 제발 연락 좀 하지 마. 시어머니가 내용 증명을 밥상 위에 집어 던지며 악을 썼다. 천하의 독종 같은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남편은 구겨진 내용 증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이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었어. 엄마랑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시어머니는 폐악질을 멈추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핏발선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길 아래 검은색 비닐봉지에 대파와 양파를 잔뜩 담아 들고 걸어가는 동네 새댁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뇌리에 옛날 윤서정이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바구니가 끊어지도록 무거운 식재료를 이고 지고 오던 모습이 스쳤다. 손가락에 시뻘건 비닐봉지 자국이 나도록 짐을 들고 와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짐을 대신 받아준 적이 없었다. 그저 봉지 안을 뒤적거리며 오이가 말라 비틀어졌다. 고등어가 왜 이리 비싸냐며 타박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 윤서정은 포근한 퀸사이즈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아주 넓은 펜트하우스는 아니었지만 동향으로 큼지막하게 뚫린 통유리 창을 통해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귀청을 찢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도, 악을 쓰는 조카의 울음소리도, 가래 끓는 시아버지의 기침소리도 없었다. 무엇보다 옆자리에서 뿜어대는 남편의 짜증스러운 한숨소리가 완벽하게 소거된 절대적인 평화였다. 그녀는 하얀 이불을 걷어차고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빌트인 주방에는 그녀만을 위한 머그잔 하나, 작은 소스 냄비 하나가 앙증맞게 놓여 있었고 널찍한 싱크대는 물때 하나 없이 뽀송뽀송했다. 원두를 갈아 아메리카노를 한 잔 내리자 쌉싸름하고 고소한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베란다 창가에는 연분홍빛 호접란 화분이 아침 햇살을 듬뿍 머금고 있었다. 생전에 친정엄마가 가장 아끼던 꽃이었다. 대전의 낡은 단칸방에서도 엄마는 꽃이 지면 참아버리지 못하고 죽은 가지를 치고 볕이 드는 곳으로 요리조리 옮겨가며 기어이 이듬해 새 꽃망울을 틔워내곤 했었다. 윤서정은 작은 물뿌리개로 호접란에 정성껏 물을 주었다. 촉촉해진 흙 사이로 생명력이 스며드는 듯 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하며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경기도 모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전 점주, 수억대 사기 및 채무불이행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 검찰 송치 중. 썸네일 사진 속에는 수갑을 찬 시동생 강준식이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점퍼로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린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맞으며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윤서정의 눈에는 그 찌질한 턱선이 단박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런 동요 없이 단 3초 만에 알림창을 옆으로 쓱 밀어 지워버렸다. 요란한 승리의 팡파르도 극적인 환희도 없었다. 통쾌한 복수극을 마쳤다 한들 누군가가 지난 7년간 잿빛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청춘과 새벽잠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배달 앱을 열어 해운대 명물인 해물 칼국수를 특사이즈로 주문했다. 화면을 터치하다 문득 헛웃음이 났다. 강씨 집안의 식모로 살던 시절, 그녀는 배달 음식 메뉴판조차 마음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외식은 돈 지랄이라며 집안에 들어앉은 며느리가 남편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건 칠거지약이라고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 모니터에 도어 열림 버튼을 눌렀다. 배달 기사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윤서정은 포장 용기를 뜯었다. 조개와 바지락이 산처럼 쌓인 칼국수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1인용 미니 식탁에 앉아 나무젓가락을 뜯어 면발을 크게 한 젓가락 집어 올렸다. 아, 뜨거.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어 호호 불고는 국물까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삼켰다. 1년 뒤 추석 명절. 강씨 집안의 저녁 밥상에는 단 3사람만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최순자, 남편 강준혁, 그리고 시아버지 강명수. 커다란 교자상 위에는 기름 냄새 고소한 모둠전도, 형형색색의 잡채도, 정갈하게 담긴 삼색 나물도 없었다. 마트에서 봉지째 사온 인스턴트 떡국 몇 그릇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너무 오래 끓여 떡이 퉁퉁 불어터진 상태였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식탁에 내리놓을 때 손목에 힘이 풀려 국물이 식탁 매트 위로 튀었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국물을 한 번 떠먹더니 맛이 없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강준혁은 피골이 상접해 해골 같은 몰골이었다. 그는 회사 근처 한평 남짓한 고시원으로 쫓겨나 생활하다 추석 당일에만 기어들어온 참이었다. 고시원은 몸을 뒤척이면 벽에 팔꿈치가 부딪힐 만큼 좁아터졌지만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다. 회사는 그를 당장 해고하진 않았지만 창고나 다름없는 자재팀 구석 자리로 좌천시켰고 보너스는 전면 삭감되었다. 매달 윤서정에게 보내야 하는 거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떼고 나면 통장에는 말 그대로 삼각김밥으로 연명할 돈밖에 남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식탁 상석에 앉아 맞은편 텅 빈 의자만 유령이라도 본 듯 노려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추석 명절 새벽 3시부터 부엌에 형광등이 켜졌을 것이다. 프라이팬 3개가 동시에 지글거리며 전을 부쳐냈고 거실 바닥엔 명절 음식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팔짱을 끼고 며느리 주변을 맴돌며 잡채간이 싱겁다느니 동태전 색깔이 시커멓다느니 잔소리를 퍼부었다. 친척들이 며느리 음식 솜씨를 칭찬하면 우리 집 며느리가 손끝이 여물긴 한데 내가 일일이 간섭 안 하면 어리바리하게 사고를 쳐서 피곤해 죽겠다며 우쭐대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잔소리할 대상도 음식을 차려줄 사람도 영영 사라졌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인스턴트 떡국을 입으로 가져갔다. 화학조미료 맛이 입안을 맴돌았고 덜 익은 떡의 심지가 뚝뚝 끊겼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국물이 마치 모래알 같았다. 한참의 정적 끝에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서정이가 옛날에 묻혀주던 그 도라지나물이 참 기가 막혔는데 식탁 위에는 아무런 메아리도 울리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허공만 응시했고 남편은 숟가락질을 멈칫했다가 다시 고개를 파묻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 맞장구라도 쳐주길 기대했지만 침묵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느리 년이 독하다느니 내가 고생했다느니 하는 빈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창밖 복도에서 옆집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씨 집안의 철문은 굳게 닫힌 채 식탁 위에서는 숟가락이 사기그릇을 긁는 쇳소리만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날 늦은 밤 남편 강준혁은 다시 좁아터진 고시원 창방으로 돌아왔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복도, 공용 화장실 문짝 아래로는 시퍼런 곰팡이 물이 배어나와 있었다. 편의점에서 싸구려 소주를 2병이나 까고 온 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다. 고시원 방 안에는 싸구려 매트리스 하나, 합판으로 짠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눈이 시린 스탠드 조명 하나가 전부였다.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앉은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 수백 번이나 차단당한 것을 알면서도 윤서정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습관적으로 눌렀다. 그는 비틀거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더듬었다.
서정아, 내가 다 미안해. 한참을 노려보던 그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글자를 전부 지워버렸다. 그리고 다시 썼다. 그날 빈소에서 내가 내 옆에 섰어야 했는데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침대에 툭 던졌다가 다시 주워들었다. 취기 때문인지 아니면 끔찍한 현실 도피 때문인지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낡은 지갑을 열어 안쪽 깊숙한 곳에 꽂혀있던 낡은 스티커 사진 한 장을 빼냈다. 대학 시절 홍대 앞 오락실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다. 흰색 니트를 입은 20대의 윤서정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앞니를 살짝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난 나중에 결혼하면 부엌은 작아도 좋은데 딱 우리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찌개 먹을 수 있는 아담한 식탁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20대의 강준혁은 윤서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호기롭게 외쳤다. 걱정 마. 오빠가 식탁 으리으리한 걸로 놔줄게. 사진 속의 젊은 강준혁은 구김살 없이 맑게 웃고 있었다. 훗날 장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후배 여직원과 불륜 카톡이나 주고받으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개자식으로 전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찬란한 시절의 얼굴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할 수 없는 사용자입니다. 팝업창이 뜨기도 전에 붉은색 느낌표가 화면을 매정하게 때렸다. 그는 그 빌어먹을 느낌표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옆방 남자의 가래 끓는 기침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고 복도 센서 등 불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음침하게 비췄다. 그는 스티커 사진을 심장 부근에 꽉 쥔 채 웅크리고 누웠다. 손바닥에 밴 식은 땀 때문에 사진 모서리가 흉하게 구겨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서정은 대전 국립현충원 근처의 공원 묘지에 서 있었다. 가을밤의 산바람이 등성이를 타고 차갑게 불어내리며 마른 풀과 흙냄새를 실어날랐다. 짙은 네이비색 캐시미어 코트를 차려입은 그녀의 한 손에는 눈부시게 새하얀 국화 다발이 들려 있었다. 친정엄마의 묘비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글쎄가 파인 자리에 흙먼지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아 묘비 곁에 국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비석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 석자를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은각으로 파인 테두리 안쪽까지 손끝으로 정성스레 문질렀다. 엄마. 윤서정이 바람결에 흩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딸,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 바람이 세차게 불어 코트 자락이 휘날렸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작게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 나한테 빨리 와서 밥상 차리라고 윽박 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더 이상의 긴 말은 필요치 않았다. 다 쓴 물티슈를 비닐 지퍼백에 깔끔하게 갈무리하고 묘비 주변의 잔도를 손으로 싹 치워냈다. 꿇어앉았던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일어서는 그녀의 두 다리에는 예전과 달리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코트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연달아 3번 징 울렸다. 첫 번째는 부산 직장 동료가 주말에 기장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자며 보낸 카톡. 두 번째는 해동용 공사에서 온 내일 모레 기일 추모 법회 일정 확인 문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알림. 모바일 뱅킹 앱에서 날아온 입출금 알림창. 계좌 잔액은 진작에 수천만 원 단위를 가뿐히 돌파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있었다. 윤서정은 입금된 금액의 숫자를 확인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 맨 위에 선명하게 찍힌 예금주의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서정. 그 통장의 주인이자 삶의 통제권자는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산기슭을 따라 경쾌한 발걸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 한 번 우뚝 멈춰서서 언덕 위의 묘비를 향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묘비 앞에 놓인 새하얀 국화 다발이 거센 가을바람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정은 다시 몸을 돌려 코트깃을 바짝 세운 뒤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보폭으로 산을 내려갔다. 산 밑 도로 끝에는 시내로 향하는 심야버스가 막 정류장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조깅하듯 뛰어 버스 앞문이 닫히기 직전 훌쩍 올라탔다. 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확인하고는 출입문 닫힘 버튼을 눌렀다. 단말기에 카드를 찍고 텅 빈 버스 맨 뒷자리 창가에 자리 잡았다. 엔진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버스가 출발할 때 그녀는 가방에서 다이어리 수첩을 꺼내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다음 달 부산 아파트 전세 연장 계약건과 친정엄마 추모 법회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칸,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새로운 일정 한 줄이 눈에 띄었다. 토요일. 요리 절대 안 함. 바다 보러 감. 윤서정은 코트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그 긁어 바로 옆에 아주 작고 경쾌한 체크 표시를 그려 넣었다. 엔드.